만약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빼앗길 상황이 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 능력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만 있다면 빼앗긴 모두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웹스터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기 능력은 학교는 물론 직장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today, his younger brother,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York will give his inaugural broadcast to the nation and the world. I have received from His Majesty the King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말하기 불안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친 조지 6세도 심한 말하기 불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왕도 피해갈 수 없었던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말하기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나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말하기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은 실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지만 말을 하기 전에 느끼는 불안도 포함되며 말하는 상황을 상상할 때 느끼는 불안도 포함됩니다. 말하기 불안은 잘못된 인식과 준비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잘못된 인식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부정적 자아 개념과 같은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형성됩니다. 준비가 부족할 때, 즉 공적인 말하기의 경험이 부족하여 말하기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도 말하기 불안이 발생합니다. 말하기 불안은 성격적인 불안과 상황적인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격적 불안은 인간의 내면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 차이도 크고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황적인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하기를 앞두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하기 상황을 오히려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므로 나 역시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를 선택하여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말하기 상황에 많이 노출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말하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적응하여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계속 실패할 경우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롬프터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프롬프터는
무대 밑에 숨어서 배우들에게 몰래 대사를 불러주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청중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연기자에게만 대본을 보여주는 기계를 텔레프롬프터라 부르고 있습니다. 프롬프터는 오페라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가사를 잊었을 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힌트를 주거나 무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연출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페라 공연을 할 때는 프롬프터가 배우들에게 노래를 시작하는 시기와 박자를 안내하면서 연출자를 도와주게 되죠. 앞에서 무언가가 나한테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불안감을 낮춰주는 거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얘네들도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앞에서 한 번 더 해줌으로써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무대 중앙에 설치된 프롬프터 박스는 매우 좁고 반원형의 지붕이 덮여 있는데요. 객석에서는 프롬프터 박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의 시점에서는 무대 중앙 바닥 쪽에 프롬프터의 얼굴과 손이 보이게 됩니다. 인간 프롬프터가 무대 위에 배우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에게 몰래 대본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스케치북에 대사를 적은 큐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연자가 큐카드를 보고 읽는 행위를 들키지 않고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큐카드를 다음 장으로 넘기는 사이에 발생하는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대본을 보여주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인간 프롬프터가 배우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1940년대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적은 종이를 감아 올리는 프롬프터 기계를 개발하여 배우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는 대사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생방송으로 송출했던 초창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배우들이 대사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영화배우 프레드 바튼 주니어는 큐카드를 자동으로 말아 넘겨주는 전동 스크롤링 큐머신을 제안하였고 20세기 폭스 스튜디오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전동 스크롤링 큐머신은 모터의 힘으로 종이를 말아 넘기는 장치였는데요. 배우의 대사를 기록한 종이를 천천히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연기하는 드라마 배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기계식 프롬프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모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 클러치의 위치가 변환됨에 따라서 방향 값을 다르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아래쪽으로 위치해서 전동 스크롤링 큐머신은 1949년 텔레프롬프터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되었습니다. 텔레프롬프터란 인간 프롬프터를 기계가 대신하여 원격으로 처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대본을 보여주는 기계들을 통틀어 텔레프롬프터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계식 텔레프롬프터는 드라마 배우들에 이어 점차 뉴스 앵커들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드라마 배우들과는 달리 뉴스 앵커는 시청자나 청중을 보고 말하려면 카메라 정면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기계식 텔레프롬프터는 카메라 좌우 또는 위에 설치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의 중심과 배우의 시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텔레프롬프터를 얼핏 보면서 내용을 파악한 후 시선은 되도록 카메라의 중심을 보면서 말해야 했습니다. 기계식 텔레프롬프터는 뉴스 앵커를 거쳐 정치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후보 미국 대통령은 1952년 시카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기계식 텔레프롬프터를 정치 연설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치인들 역시 기계식 텔레프롬프터를 얼핏 보면서 내용을 파악한 후 시선은 되도록 청중들을 보면서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인과는 달리 정치인들이 보고 읽지 않는 것처럼 시선 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았죠. 기계식 텔레프롬프터의 문제점은 광학식 텔레프롬프터로 극복되었습니다. 사실 광학식 텔레프롬프터의 원리는 이미 페퍼의 유령 기법에서 사용하고 있었죠. 페퍼의 유령 기법이란 유령을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을 유리로 반사시켜 유령 이미지가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헨리 페퍼가 사용한 기술입니다. 페퍼의 유령 기법은 극장, 영화관, 놀이공원, 박물관, 텔레비전, 콘서트 등에서 착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전동 큐 카드 기계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후 텔레프롬프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며 많은 정치인들의 연설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광학식 텔레프롬프터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광학식 텔레프롬프터는 페퍼의 유령 기법과 같이 일반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 유리인 빔 스플리터를 사용합니다. 빔 스플리터를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투과되어 청중이 볼 수 있지만 밑에서 올려주는 대본 내용은 청중 방향으로는 반사되지 않고 모두 연설자에만 반사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설자는 투명 유리 표면에 투사된 대본을 볼 수 있지만 청중들은 단지 투명한 유리판으로 보일 뿐이죠. 오늘날 방송 뉴스에서 사용하는 텔레프롬프터는 카메라 장착형 광학식 텔레프롬프터입니다. 광학식 프롬프터를 사용하면 카메라의 중심과 뉴스 앵커의 시선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청중들과 출연자의 시선은 부드럽게 마주하게 되죠. 텔레프롬프터는 말하기 불안을 줄여주고 말하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아이언맨의 슈트와 같습니다. 텔레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말하기 훈련을 하면 표현 능력에 집중하면서 말하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원고를 보며 말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눌변이 능변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죠. 원고가 익숙해지면 메모를 참조하며 말하는 훈련을 통해 달변에 이른 후 최종적으로 암기하여 말하는 훈련을 통해 웅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혼자서 말하기 연습을 할 때에는 괜찮았었는데 실제 청중 앞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나의 말하기를 듣고 있는 청중도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해야 하는 장소를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축한 후 가상 청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가 확장된 가상 세계입니다. 흔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등을 메타버스의 4대 요소로 칭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말하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은 가상 공간과 디지털 휴먼, 즉 아바타를 만들어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청중을 활용하여 말하기를 연습해도 실제 청중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증강청중은 실제 발표 공간에서 실제 청중들을 360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360 카메라는 카메라 위치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의 시각 정보를 흡수하여 저장합니다. (360)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파일은 스티칭 작업, 즉 바느질 하듯이 영상 소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증강현실로 구현됩니다. 스티칭 라인에 맞춰서 영상들을 함께 짜집게 하는 것이 스티칭이라는 거죠. 자,
360 카메라로 제작한 파일을 가상현실 구현 장치인 HMD, 즉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에 넣으면 실제 현장에 와 있다는 강한 느낌, 즉 임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님의 지도로 텔레프롬프터와 가상청중을 활용한 말하기 훈련의 효과를 탐구하기로 하였습니다. GSR을 측정할 때 온도가 영향을 주는데 실험 장소를 똑같이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실험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이 통제인데, 내가 생각한 변이 통제 같은 경우에는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과격한 운동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기 불안 상태를 생체 신호를 통해 가시적으로 파악하면 말하기 불안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맥파 센서를 부착하여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심장, 폐, 위장과 같은 장기를 지배하는 신경계입니다. 불안 상태에 빠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 경우 심장박동 운동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박동의 변화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심전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심전도와는 달리 말하기 불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 즉 RR 간격입니다. RR 간격 변동을 통해 교감신경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상태와 말하기 불안 상태의 RR 간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의 심전도 RR 간격과 불안 상태의 RR 간격을 비교해보면 RR 간격이 좁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많은 전극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부착하는 센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맥파를 통해 심전도 리듬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파는 손가락에 집게 센서 1개만 부착하면 되므로 최소 3개의 전극을 부착해야 하는 심전도보다 편리하게 생체 신호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맥파는 혈액이 혈관벽에 충격을 주어서 발생하는 파동이므로 결국 심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전도와 맥파를 동시에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심실 수축으로 발생한 파동인 알파가 잠시 후 맥파의 최고점인 P8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맥파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까닭은 심전도 알파의 시작점과 맥파의 최고점 P8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혈관의 혈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전도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의 맥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편안한 상태의 PP 간격과 긴장한 상태의 PP 간격을 비교하면 PP 간격이 좁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PP 간격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자료를 다시 생성하면 피험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강청중이란 학생들이 청중 역할을 하면서 360 카메라를 발표자 위치에 두고 촬영하여 제작한 증강현실 청중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청중의 다양한 반응을 연기하면서 증강청중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360 영상 파일 소스를 활용하여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스티칭 작업을 하면서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접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학생들은 메타버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실제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과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것, 그리고
증강청중을 활용하여 발표할 때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험자 35명에게는 발표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과 손의 위치를 지정하였습니다. 실험 5시간 전부터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과격한 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말하기 불안 상태를 생체 신호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험자의 손가락에는 맥파와 GSR 센서를 부착하였습니다.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피험자들의 실험 순서를 무작위로 할당하였습니다. 즉 3분의 1명은 실제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실험을 시작하였고 3분의 1은 증강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실험을 3분의 1은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상황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순서도 피험자마다 다르게 지정하였습니다. 맥파 센서를 통해 습득한 맥박 신호를 분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여 발표했을 때가 가장 불안 상태가 낮았습니다. 말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청중들 앞에 있어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HMD를 착용하고 증강 청중을 보면서 발표한 상황과 실제 청중 앞에서 발표한 상황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증강현실로 실제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게 측정되는 값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실험 결과가 잘 나올지에 대한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360 카메라를 활용하여 청중을 촬영하면 말하기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증강 청중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작한 증강 청중을 활용한 스피치 연습은 말하기 불안을 치료해주는 디지털 백신이 됩니다. 디치우스, 즉 디지털 백신 우리 스스로 프로젝트 결과물은 다른 학교에도 널리 보급하여 말하기 불안 치료에 활용될 것입니다. 말하기 불안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면서 과학과 인문학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교육은 단순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학습에 활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한때의 유행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이 성공하려면 현실 세계의 교육 환경과 가상 세계의 교육 환경을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교육 전략이 필요하겠죠? 올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천 한의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운영해왔고 큰 성과도 이루었거든요. 메타버스 시대에 학생들의 창의적 탐구 활동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해소 방법은 국어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뻔한 내용이 많아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프롬프터의 역사와 관련된 영어 텍스트는 기술과 매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어 독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하기 불안 상태는 생체 신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명과학 수준의 지식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체 신호는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고등학교 황효가 통계, 미적분 과목으로 충분히 내적 질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성장하고 탐구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